국제통증학회에서 내리고 있는 그 통증의 정의는 불쾌한 또는 뭐 불편한 뭐 편하지 않은 그죠? 이 감각적인 센서리 또는 감정적인 emotional experience 경험이다. 그래서 불편한 또는 편치 않은 불쾌한 어떤 지각 혹은 감각적인 혹은 감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관련한 거냐? 뭐 티슈 데미지, 조직 손상이나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통증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증의 주요 기능은 경고죠, 경고. 그래서 우리 몸의 뭐 손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유전적 질환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건 아니고 돌연변이처럼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성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그 영어로는 페인이죠, 페인. 그래서 이 페인이란 단어의 어원은 형벌, 포에나라고 하는 형벌이란 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통증 질환을 받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아주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뭐 그게 아니라고 다 밝혀졌지만요. 그래서 통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기능은 경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손상이 있거나 생명 유지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말펑션, 통증의 말펑션이라고 하면은 통증이 이제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됐습니다. 경고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경고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만성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증은 이제 지속 시간에 따라서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만성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는 어떤 통증이 있느냐, 그냥 그 통각을 만들고 전달하는 신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경원성, 뉴로제닉 페인, 그 다음에 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성 통증, 인플라마토리 페인, 그 다음에 신경계에 뭔가 변성이 나는 거죠. 어떤 손상을 입어서 변성이 돼서 유발되는 신경병증성 통증, 뉴로패식 페인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구별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극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이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아플 수가 있을 거고 너무 뜨겁거나 혹은 너무 차가워도 아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톡신, 어떤 독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pH가 아주 다른 물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밖에 뭐 자극성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물질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초 감각신경 중에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지각을 형성하는 그 수용체를 통각 수용기 노시셉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시셉터의 단어의 뜻은 아프게 하는, 손상받게 하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각 수용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폴리모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폴리모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달리티, 어떠한 형태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가. 근데 그게 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에 반응하는 노시셉터다. 그래서 폴리모달 노시셉터라는 뜻인데 앞서서 그 통증이 분류할 때 원인에 나왔던 게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아프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열 자극에 의해서도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노시셉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폴리모달 노시셉터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통각 수용기의 자극의 전달은 A 델타 또는 C5라고 하는 그 신경 섬유죠. 신경 섬유의 말단, 너브 엔딩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노시셉터는.
통증 수용기 또 다른 특성을 살펴보면 적응이 매우 느리다. 무슨 얘기냐면 통증 자극이 반복돼서 왔을 경우에 똑같은 자극이라고 하면 그 반응이 좀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죠. 그게 매우 느리다. 그래서 통증은 계속 반복적으로 와도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된다.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증 수용기의 특징은 하이포알제지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포알제지아. 하이포알제지아라는 데 알제지아라는 단어가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통증. 그게 하이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통각, 과민. 요 두 가지가 통증 수용기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이퍼알지지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증 수용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알로디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알로디니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알제지아의 알제지아가 통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증이 하이퍼한 상태, 다시 말해서 통각이 과민된 하이퍼알제지아 상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알로디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로디니아의 요 디니아라는 단어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통증. 근데 알로란 단어가 앞에 붙었죠. 그래서 알로란 단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그래서 알로디니아 그러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른 종류의 통증, 즉 질적으로 다른 통증. 그래서 이질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통각과민의 경우에는 평상시 때 건강할 때도 아픈 만한 자극이에요. 세게 팍 맞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해서 아픈 건데 그 아픈 게 더 아파진 상태가 통각과민입니다. 근데 알로디니아라고 하는 건 뭐냐? 평상시 때 건강할 때는 아프지 않은 자극이에요. 이렇게 살살살 손등을 어루만지는 얼굴을 살살살 이렇게 살살 만지는 이런 정도의 자극인데 촉각 자극이 되겠죠. 통증이 아니라. 근데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화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는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때는 살살살 만졌을 때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런 거를 이질통이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촉각이라는 그 감각에서 통증이라는 감각으로 질적으로 변화됐죠. 다르죠. 그래서 이질적인 통증이야. 이질통, 알로디니아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하고 S라는 단어가 있는데 T는 트레스홀드, S는 스티뮬러스네요. R은 리스판스 반응이고요.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이제 X축이고요. 이제 스레스홀드가 있습니다. 이 스레스홀드는 그 통증에 대한 스레스홀드 역치, 문턱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평상시에 있다고 치면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 자극은 스티뮬러스는 트레스홀드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통증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페인이 나타날 겁니다. 이만큼의 자극은 통증이 되는데 하이퍼알지지아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자극이요. 그죠? 통증을 유발했던 자극인데 반응, 리스판스가 R1에서 R2로 증가됐죠. 통증의 크기가 더 증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통증 반응이 더 커진 상태. 이게 하이퍼알제지아고요. 알로디니아의 경우에는 자극이 역치보다 낮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리스판스는 통증이 아닙니다. 그냥 촉각 자극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극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통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극은 역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돼서 페인, R2 요만큼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가 요걸 알로디니아라고 하고 따라서 하이펄디지하고 알로디니아의 차이점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어, 통증에 대한 이제 동물 모델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구분 방법을 보면 금방 끝나는 거냐, 아니면 오래 걸리냐,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을 쓰느냐, 마우스를 쓰느냐, 렛을 쓰느냐, 뭐 이거에 따라 구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물 모델이냐, 아니면 특정 질환, 질병에 대한 예를 들면 간질, 당뇨, 어떤 통증 모델 이런 거에 대한 동물 모델이냐로 구별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동물 모델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모델의 적절성, 실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 다음에 연구 윤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연구 환경, 내가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비가 충분한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동물 모델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모델인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특정 동물 모델을 나만 쓰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고 있다고 하면 글쎄 다시 한번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성 통증 동물 모델인 포르말린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말린 테스트는 그 1에서 한 5% 정도까지 희석한 포르말린을 20에서 50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용량으로 쥐의 앞발이나 뒷발에 발등 혹은 발바닥에 피하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르말린이 굉장히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통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통증 반응은 어, 포르말린이 주입된 발을 핥거나 뭐 씹거나 털거나 하는 그 활동이 나타나는데,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하는지 혹은 얼마 기간의 그 시간 동안 하는지를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포르말린을 투여한 다음에 통증 반응이 나타나는 걸 분석한 그 결과 그래프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포르말린을 투여했을 때 먼저 통증 반응이 한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염증 혹은 뭐 기타 그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통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페이직하게 페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포르말린이 투여된 그 실험 동물이 통증 반응을 보일 때 이렇게 뒤돌아선다든지 뭐 이렇게 감춘다든지라 하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통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체인버를 제작을 해서, 이 체인버는 온도나 습도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조용한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챔버가 있고 유리가 있고 유리 밑에 거울을 달아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쥐가 발바닥을 핥던지 털던지 하는 그 행동이 잘 관찰이 될 겁니다. 그 관찰한 그 행동을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잘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통 동물 모델인데요. 우리가 배에 흔히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 동물에서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렉탈 디스텐션, 줄여서 CRD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로우 오간이라고 하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든지 우리의 그 위장관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할로우 오간의 속성을 잠깐 살펴보면 국소화된 자극에 대해서는 무통하다. 다시 말해서 이 장을 뭐 자르든지 꼬집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광범위한 압력 자극, 이제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되거나 해서 광범위하게 압력이 자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쥐한테 폴리카테터 같은 걸 이용해서 자극을 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카테터를 항문을 통해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콜로렉탈 정도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디스텐션을 시켜주게 되면 쥐가 이제 통증이 복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통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통증이 생기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박수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쥐한테 혈압이나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쥐가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어떻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배에다가 그 센서를 부착을 해서 배에서 EMG 근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기게 되면 보통 복압이 올라가면서 배가 이렇게 땡기면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복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복근에서의 EMG가 활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 실험 동물이 얼마나 많은 복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렉탈 디스텐션 CRD 모델에서 통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혈압의 변화 아니면 심박수의 변화 이런 걸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복부 근육에서 EMG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수축력 변화를 측정을 해보면 얼마나 통증을 느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콜로렉탈 디스텐션을 유발할 때 압력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할 거다. 너무 과도하면 이제 손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험을 해보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주입하는 것보다는 물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게 이렇게 새거나 하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공기 같은 것만 넣어주게 되면 자꾸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차가운 온도에 의한 자극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가운 온도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스텐션 되면서 통증을 느끼냐 그렇지 못하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차가운 자극을 좀 제외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넣을 때 약간 따뜻하게 데펴서 물 넣어주게 되면 차가운 온도 자극을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실시하는 게 쥐한테는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그 실험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해버리면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마취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훈련을 좀 해서 적응을 시켜 놓고 실험을 실시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어,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동그란색 원이 있고 원 안이 우리 몸 안, 신체 내부라고 예를 들어보고요. 그 나머지 바깥을 신체 외부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겠죠. 우리 몸 바깥에는 뭐 곰팡이도 있을 거고 세균도 있을 거고 먼지도 있을 거고 뭐 기생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그 외부 물질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세포들이 이 녀석들을 잘 물리쳐 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어세포들이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걔네들이 힘도 세지고 숫자도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포린 바디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셀프,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류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오토이뮨 디지즈죠. 오토이뮨 디지즈에서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이때 그 내 몸에 있는 방어세포가 내 몸에 있는 관절에 있는 관절낭이나 관절 그를 공격하게 돼서 손상이 발생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현상 이거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동물 모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마이코박테리움을 이용을 해서 만든 어주번트가 있습니다. 프런즈 컴플리트 어주번트라고 해서 FC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그 등 쪽에 피하에 주사를 하거나 뭐 발바닥에 주사를 하거나 이렇게 주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그 데이 1에 이제 이 어주번트를 주사하게 되면 그다음 가운데 그림에 있는 2일째에서 9일째 정도 하게 되면 그 여기선 발바닥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주사된 발바닥에 이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제 국소적으로 염증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약 한 달 혹은 그 이상까지 이게 진행이 되면 온몸에 있는 관절이랑 관절, 꼬리, 뭐 앞다리, 뒷다리 있는 관절들이 다 부어오르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시스테믹 페이지, 전신적인 염증,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태가 유발이 되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뭐 그 관절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플래시 스모미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다가 쥐의 발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치 유레카의 원리처럼 그 발이 부은 만큼 물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간 만큼을 측정을 해서 발이 얼마나 부었냐, 포스웰링 볼륨이 얼마냐 하는 거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엑스레이와 같은 이미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A하고 D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D가 이제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유발이 된 거죠. 이제 쥐의 뒷발을 엑스레이로 찍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비교적 뼈의 윤곽이 이렇게 그 명확하게 잘 보이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뼈의 그 윤곽이 좀 흐려져 있고요. 많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막 이렇게 형태가 변화가 됐고, 그다음 연부 조직 종창, 소프트 티슈 스웰링도 관찰이 됩니다. 그만큼 부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반해서 D로 이렇게 보이는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 티슈도 스웰링되지 않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하이퍼알제지아나 알로디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샘플링을 통해서 혹은 국소적으로 그 관절액, 그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측정을 해서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분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척수나 이런 중추신경계 혹은 말초, 도살로 갱글리온 이런 데에서 통증과 혹은 염증과 혹은 신경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마커들을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 쥐가 염증이 심하냐, 혹은 통증이 심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골관절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동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이렇게 관절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뼈가 있고 관절이 있고 관절 안에 이제 연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아주 오랫동안 그 사용하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살이 쪄서 이게 무게 부하가 커지면 무리가 좀 가서 이렇게 부서지다가 염증도 시작되고 하는 이제 골관절염이 유발이 되겠습니다. 골관절염 동물 모델은 제네티컬리 이렇게 만들어진 너카운 마우스가 있었고요. 그다음 화학 물질로 유발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 수술 요법으로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골관절염 동물 모델입니다. 이 동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뭘 할 거 없이 그냥 키우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골관절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합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일단 뭐 돈이 좀 비쌀 거고요. 많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소모가 좀 크다는 게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로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입니다. 콜라게네이즈, 파파인, 모노아이오드 아세테이트와 같이 그 골관절 안에 여러 가지 그 조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관절낭 내로 투여를 해서 관절염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이 되겠는데요. 장점으로는 비교적 유발하는 게 쉽고 골관절염이 그 유발되는 게 굉장히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골관절염 유발의 정도가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질을 주사를 했는데 어떤 쥐는 주사가 잘 됐는데 어떤 쥐에서 좀 약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관절염 유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술적으로 그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입니다. 수술적으로 하는 거는 마우스는 너무 작아서 좀 사실 힘들고요. 뇌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릎 안에 보면 그 관절 안에 보면 십자 형태의 십자인대가 전방, 후방에서 두 개가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반월판, 그러니까 관절 무릎 연골이죠. 연골 중에서 안쪽에 있는 거 하나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관절염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이게 실제 사람에서의 관절염과 굉장히 패스제네시스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수술 처음에 배우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그 굉장히 일정하게 동물 모델이 유발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그 수술적인 기술, 스킬이 좀 필요하다는 거, 라는 좀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낭이 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관절낭 안에 어떤 약물, 치료제 같은 걸 주사할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실험동물에서 수술적으로 어떻게 골관절염을 유발하는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을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 수술 부위를 소독을 합니다. 수술 부위를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요. 이제 파텔라를 아티피셜 럭세이션, 인위적으로 그 럭세이션, 탈구를 시켜서 관절 부위를 노출을 시킵니다. 이제 관절낭을 절개를 한 모습인데요. 좀 작기는 한데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보이고 그다음 반월판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를 자르고요. 그 아까 봤던 메디알 메니스커스를 다 떼어낸 모습입니다. 이제 수술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 봉합을 해서 피부까지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 장비는 로타로드라고 부르는데요. 로타로드 테스터라고 부르는데 로타라는 단어가 이제 로테이팅, 회전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로드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팅 로드, 회전하는 막대기인데 이제 G는 다리가 네 다리로 사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 무릎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관절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가만 내비두면 관절염이 안 생기는데, 이 로타로드 테스터에다 올려놓고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 수술한 다리를 계속 쓰게 되면서 골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면 골관절염이 빨리 생길 것이고, 운동을 좀 약하게 시키면 한참 후에 골관절염이 유발이 되겠습니다. 골관절염을 유발해 놓고 나서 그 관절염이 잘 유발되었는지, 혹은 어떤 약물 같은 걸 투여했을 때 그 효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실험 동물을 안락사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그 몇 가지 스코어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잘 걸으면 만점, 뭐 쩔뚝쩔뚝 걸으면 몇 점, 아예 못 걸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CT 같은 거를 통해서 관절낭 안에 뭐 어디가 좀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마이크로 CT를 가지고 찍은 다음에 3D 재조합을 해서 3차원적으로 관절낭 내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활용을 해서 그 샘플링 한 다음에 조직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동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뉴로패시픽 페인이라고 하면 신경, 뉴론의 어떤 패솔로지가 생긴, 병증이 생긴 페인이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은 척수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중추성인 뉴로패시픽 페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변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페리페랄 뉴로패시픽 페인, 말초성 신경병성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이 대사성 혹은 창상성 혹은 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받은 후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3개월 이상 동안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크게 이제 스판테니어스 페인이냐, 스티뮬러스 이보크드 페인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판테니어스 페인은 말 그대로 어떤 자극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통증 발작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 스티뮬러스 이보크드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극이 있을 때, 뭐 그 자극이 살짝 오는 약한 자극이든 아무리 센 자극이든 자극이 왔을 때 유발되는 통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 이제 동물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그 이제 말초, 예, 페리페랄 뉴로패시픽 페인 애니멀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뒷다리 쪽으로 가는 L4, 5, 6의 스파이널 너브,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네들이 나와서 사이어틱 너브, 커먼 사이어틱 너브죠. 좌골신경을 만들게 되고, 발 쪽으로 쭉 뻗어나가다가 커먼 페로니알, 티비알, 슈랄 너브로 이렇게 세 가지 분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경을 묶거나 자르거나 이런 걸 해서 신경계에 손상을 준 후에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위에서 보시면 SNL 모델이라고 하는 건 스파이널 너블 라이게이션 모델이죠. 그래서 L5하고 6의 도살로트 갱글리온 바로 옆쪽 페리페랄 사이트에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파셜 사이어틱 너브 라이게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사이어틱 너브 모델의 2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를 한 땀 이렇게 바늘로 떠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앞쪽으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I 모델이라고 해서 Chronic Constriction Injury, 그래서 4개, 마우스에서는 한 3가닥 정도도 많이 하는데요. 3개에서 4가닥 정도의 이렇게 라이게이션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면 모터 펑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루즈 라이게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TBR하고 커먼 페로니알 너브에 여기를 묶어준 다음에 페리페랄 사이트를 잘라주는 거. 그래서 스페어드 너브 인주리, 슈랄 너브는 스페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스페어드 너브 인주리 모델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고 있는 뉴로패시픽 페인 애니멀 모델을 살펴보면 사이어틱 너브 트랜섹션, 사이어틱 너브를 그냥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거나 크러싱하거나 뭐 레이저로 이렇게 소락을 하거나 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케미칼 이스케믹 인주리라고 해서 레이저 이리데이션이죠. 레이저 조사를 시켜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방법. 그 다음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신경계 손상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랩토조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쥐한테 넣어주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데 다 이게 생기는 건 아니고 반 정도는 이제 다이아베틱 뉴로패시가 생기게 되면 통증도 같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테일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스파이널 러브 라이게이션 SNL 모델의 를 활용한 건데요. SNL은 그 스파이널 러브 L4, 5, 6 쪽에서 이렇게 묶었다고 하면 이 테일 모델은 그 뒤쪽에서 그 스파이널 러브를 잘라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 모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증 반응들이 꼬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꼬리에서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뉴로패식 페인 모델로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투전 혹은 헤미섹션이 있는데 컨투전이라고 하는 것은 추를 떨어뜨려서 스파이널 코드를 손상시키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헤미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널 코드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반 정도를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모델들을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를 만들어주는 유발하는 그 기계인데요. NIU 임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실험 동물을 마취한 다음에 라미넥토미에서 척수를 연 다음에 척수에다가 컨투전을 시키는 거죠. 이 추를 떨어뜨려서 손상을 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크로닉 컨스티튜션 인조리 CCI 모델에서 좌골신경, 레트의 좌골신경 사이팅 너브를 노출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은 페리페럴 러브 중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눈으로도 관찰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네 가닥의 라이게이션을 만들어준 게 보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뉴로패식 페인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I 모델에서 메카니카 알로디니아와 서마 헤펄디제를 측정한 예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행 테스트인데요. 게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리가 아프면 혹은 무릎이 한쪽이 어디가 아프면 아니면 뭐 중추신경계에 무슨 문제가 있던 허리가 아프던 이렇게 되면 보행하는 거, 걷는 거에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측정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있으면 스탠스가 있을 거고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걷는 리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스탠스가 좀 좁아졌는데 리듬은 좀 일정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스탠스하고 리듬이 전부 다 불규칙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시면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시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걷는 어떤 발 순서, 각도, 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에서 이런 보행을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캐덕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캐덕이라고 하는 거는 캣웍은 말 그대로 고양이 걸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고양이가 이렇게 걸어간다 하는 뜻인데 그 캐덕이란 단어는 사실 뭐 패션 모델들이 걸어가는 길 있죠. 좀 좁은 길. 그거를 캐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마련된 요 장비에 여기가 캐덕처럼 보인다. 그래서 캐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올라와 있지만 이거 쥐를 여기다 놓고 이걸 내려주고 위에 뚜껑을 닫고 불을 켜주면 쥐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캐덕이 마련이 됩니다. 이 화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쥐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잘 보시면 뭔가 반짝이죠. 형광물질이 반짝이죠. 그래서 이 바닥에 유리가 두 겹이고 그 사이에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닿는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형광물질이 반에 이렇게 불빛이 나고요. 요 밑에 카메라가 이걸 녹화해서 영상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으면 발가락, 발바닥이 있고 각각 발가락과 발바닥의 압력 분포도 분석을 해주고 스탠스와 리듬, 그다음 뭐 발의 각도, 그다음 발에 딛는 순서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그 캐덕 데이터의 예시인데요. RF, LF, RH, L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영상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지금 쥐의 뭐 오른쪽 앞다리인지 오른쪽 뒷다리인지 이런 걸 그 자동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요. RF면은 right forepaw니까 오른쪽 앞발, LF면 왼쪽 앞발, RH면 오른쪽 뒷발, LH면 왼쪽 뒷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실험 동물에서 오른쪽 뒷발에 뭔가 좀 아프게 만들어 놓은 동물 모델입니다. 그래서 RF, LF, 그 다음 LH와 그 다음 또 RH가 서로 그 면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발이 아프기 때문에 쥐가 오른쪽 뒷발을 잘 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발로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H가 굉장히 작죠. LF는 발바닥과 발가락이 선명하게 보이죠. RH가 또 이게 작죠. 그러니까 발을 다 딛지 못하고 아프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좀 걷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그 쥐에 그 이제 어떤 진통제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RH 사이즈 보셨잖아요. 오른쪽 뒷발 여기서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RH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죠. 발가락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발가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발바닥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나머지 LF나 이런 다른 쪽발에 비교해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의 그 그림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알 수 있습니다.